안녕하세요. 저는 손맛 좋은 어머니와 다정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노총각 같지만 사실 전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이웃남이기도 해요. 꽃망울이 올라오는 이맘때가 되면 다들 봄 기운을 느낄 때 전 몇 년 전 악몽이 떠올라서 괴롭기만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지긴 했죠. 부모님과도 가끔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곤 해서 어머니가 자주 드는 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봄을 악몽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아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큰 사건 사고 없이 남들만큼 살아온 저에게 아내는 기구한 사연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난 나쁜 년이었죠. 좋아서 결혼해 놓고 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떻게 애까지 낳고 잠깐이라도 살았냐고 하실 겁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는 참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이혼 당시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천상 여자였죠. 심성이 곱고 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옷가게를 운영했던 제 여자친구가 생일이었던 날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가게에서 박스를 한가득 들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아두기라도 한 듯 많은 양의 박스를 들고 나와서 가게 앞에 있던 할머니 리어카에 무겁다며 일일이 실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유, 사장님, 매번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택배 상자가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챙겨만 줘도 고맙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날도 더운데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마에 땀도 많이 흘리셨는데 제가 수건 갖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저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고 챙겨주는 모습, 남자친구인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알고 보니 그간 택배로 옷가게 진열할 새 옷들을 받고 나면 남는 박스를 다 모아서 폐지 줍는 할머니께 드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박스로 조금이나마 작은 푼돈이라도 벌 수 있었던 거고요. 요즘 세상에 어른까지 공경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착하고 예의까지 바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저의 다짐을 알아준 듯 연애 1년 만에 부끄럽게도 아이가 생겼고 계획보다 빨리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저와 달리 여자친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예상 못한 임신 때문에 심란해서 그런가 했죠. 상견례 날짜를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여자친구를 안고 달래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 오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다 말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 제 품에 안겨 울던 여자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눈물을 닦고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 부모님 이혼해서 따로 살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조금 놀랐어요.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으니 서로의 집안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틈이 없었죠. 그래도 전 괜찮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남은 생은 제가 옆에서 든든히 지켜줄 거라고 다짐했고 우는 여자친구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말해. 괜찮아. 우리 부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 믿고 결혼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건 불운의 큰 그림자였다는 걸 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여자친구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초조해 보였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다급하게 절 부르더니 어머니가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어렵게 자리 마련했는데 우선 저희 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여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가 늦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딱 맞게 오셨어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참하기도 해라. 여자친구를 본 어머니는 마음에 쏙 들어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뒤이어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아버지도 반갑게 인사를 하며 들어왔죠. 아버지까지 도착하자 어머니는 사돈은 언제쯤 오냐고 물으셨고 여자친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오는 길에 일이 좀 생겨서 못 오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면 너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는 괜찮은데 괜히 잡아두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라도 잘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여자친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저희끼리 저녁 식사를 하게 됐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부쩍 친해진 것 같았어요. 자리가 정리되고 다음에 꼭 인사드리겠다며 부모님과의 인사를 끝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돈들 분들에게 인사 좀 전해달라며 마지막까지도 당부하고 내려가셨어요. 다음을 기약했지만 저는 결혼식 전까지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꼭 생겼고 결혼식 전날 저는 결국 오늘은 지구 반대편에 계셔도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펑펑 울면서 결혼식장에 어머니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되물으니 여자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오냐고 했더니 글쎄 자기도 왕래가 많지 않았고 엄마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는 엄마가 자신을 낳아주기만 했지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은 일체 받은 적도 없었고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다시피 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자기네들 살 길만 찾아가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혼주석에 앉히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을 참석할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어떻게 남도 아니고 당신 딸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동안 왜 아내가 부모님을 보여주지 않고 슬슬 제 눈치를 봐가며 피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 채워줄 거라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죠.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혼주석 비우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당신 식구들도 많은데 날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요즘 나 같은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연기자를 써서 혼주석에 앉히고 한다고 하더라고. 미안한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 그냥 당당하게 식 올리면 안 될까? 내 마음 모를 거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당당하게 그렇게 하겠는데
두 사람이 눈 딱하니 살아있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얼마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면 딸 결혼식에도 안 오냐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 마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전 아내의 이런 모습에 황당했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싫다고만 하겠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축하만 받아도 부족한 날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고 뒷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아내 말대로 인터넷에 혼주 연기자 구함, 알바 구함이라고 쓰니까 수많은 업체가 검색되더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팍팍해졌구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부모님께 어려운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이혼을 한 건 부모 문제고 딸 결혼식장에도 안 오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딨어.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내일 혼주석에는 대행 알바를 구해서 아마 비어있진 않을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뭘 또 그런 것까지 알아봤어. 여자친구가 신경을 워낙 많이 써서. 그리고 어차피 결혼식 때만 보고 안 볼 사람들인데 괜히 뒷말 나오게 하기도 싫어. 제 말에 어머니는 이해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가엾고 불쌍해서 어쩌냐 이러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내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딸로 잘 챙겨줄 거야.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꼭 천벌을 받게 될 거다.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내를 따로 불러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저희 집안의 축복 속에서만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원하는 대로 혼주석을 비우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하나에서 둘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고 기쁘더군요. 아내는 처음에는 집안일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며 아무 문제 없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날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저를 숨막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되자 아내는 가게를 그만두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내가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기 위해 집안일도 도맡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했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라고 제 카드도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이웃집 여자가 짐을 많이 들고 오길래 제가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인사치레도 하고 분리수거를 끝내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서 절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대뜸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그 여자 쓰레기를 같이 들어주는 거야? 아, 그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마주치던 사람인데 쓰레기가 많아서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모른 체 할 수 없어 좀 도와줬지. 뭐? 냄새 나는 쓰레기를 들어줄 정도로 친한 사이야? 내가 다른 남자 가방 들어주면 당신은 기분 좋겠냐고. 쓰레기하고 가방은 다르잖아. 왜 그래 안 그러던 사람이. 이웃끼리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 행동 똑바로 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내는 아파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꼭 제가 바람이라도 핀 사람처럼 나쁜 놈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가정에 집착을 하는 건가 생각도 들고 제가 믿음을 못 줬나 싶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억지스러운 의심만 늘어갔어요.
전 요즘 남자들 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선크림은 꼭 챙겨 바르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근 전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으면 옆으로 와서 시비를 걸듯 말하는 겁니다. 당신 사무실에 여자라도 숨겨놨어? 뭘 그렇게 꼼꼼히 발라? 무슨 소리야. 나 원래 바르던 건데. 형광등 불빛이 얼마나 피부에 안 좋은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바르던 선크림을 들고 손등에 조금 덜어서 발라보더니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피부 톤도 밝게 해주네. 사무실 가는데 얼굴 화사하게 보일 이유가 뭐야? 아침부터 왜 그래? 당신 예정일 다가올수록 예민해지는 것 같아. 말 돌리는 거 봐. 왜 똑바로 말을 못해? 하고 많은 선크림 중에 왜 이걸 쓰냐고. 그렇게 신경 쓰이면 나 다른 거 새로 살게. 저는 아침부터 말싸움 하기 싫어서 다른 걸 쓰겠다고 말했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제가 쓰던 선크림을 휴지통에 집어던지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임신하면 여자들 몸이 망가져서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하는 말답게 제가 이해하며 잘해주려고 노력할수록 아내 히스테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칼퇴근을 해서 이발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짧아서 잘 잡히지도 않은 머리를 양손으로 쥐어잡으며 흔들었죠. 도대체 왜 이러냐며 소리 질렀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생겼길래 머리를 깎았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왜 그래 당신? 이것 좀 놓고 말해. 나는 집구석에 처박아 두고 밖에 딴 년 숨겨놨지? 저는 아내한테 잡힌 머리채를 빼냈고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사가내와 몸싸움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내를 진정시키는 일뿐이었죠. 저는 정말 떳떳했거든요. 당신 정말 왜 그래? 나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일 버릴 생각 없어. 대체 어떻게 하면 믿을래? 내 카드 써. 내가 거기다 매달 용돈 보낼게. 당신 어디서 뭐 쓰는지 실시간으로 내가 알아야겠어.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알아야 집에서 안심을 하고 태교를 하지. 그거면 되는 거지? 나중에 정말 다른 소리 하지 마. 저는요, 정말 아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카드까지 바꿔줬는데 무슨 의심을 더 할 수 있겠나 싶으시죠?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정말 바람이라도 폈다고 생각하기 딱 좋겠네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저희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망상병이라도 온 것처럼 저한테 기이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술을 먹고 기분 좋게 계산을 했던 날이었어요. 여기까진 정말 좋았는데 아내의 전화 한 통으로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누구랑 먹은 거냐며 전화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전화기 밖으로 다 들릴 정도였어요. 선배 보기 민망했는데 선배는 괜찮다며 전화를 바꿔들었죠. 재수 씨, 저 직장 선배입니다. 정말 둘이 있는 거 맞아요? 옆에 누가 더 있는데 둘이 짜고 치는 거죠? 아니에요. 둘이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예비 아빠 교육을 좀 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둘이 한 통속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배는 아내의 쏘아붙이는 말에 당황했고 전 너무 민망해서 전화기를 다시 바꿔들었고 집에 가서 말하자며 끊어버렸죠.
정말 면목이 없어서 선배에게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고 그날도 집에서 의미 없는 말싸움을 하다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만삭의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니 답답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걸음이 무거웠고 속상해서 혼자 와인바에 가서 술을 먹은 날이 있었어요. 제가 소주나 양주를 잘 마시지 못하던 터라 간단히 와인 한 잔하고 들어갈 참이었죠.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도 해봐도 답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한두 시간 마시다 생각만 많아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아내가 너 아주 잘 걸렸다는 표정으로 절 째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물어보니 하는 말들이 가관이었어요. 오늘 모텔 갔었지?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가네?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제발 그만하자. 나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당신이 그렇게 추궁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정말. 뭘 그만해? 와이 로프탑은 뭐야? 모텔 이름이잖아. 이래도 발뺌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거긴 내가 가끔 가는 와인바라고. 제발 좀 믿어주라. 미치겠다 정말.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제 카드 내역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하도 의심을 많이 하고 그러기에 제 노트북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데 카드 회사에 들어가 제 카드 내역서를 보고 제게 말도 안 된 소리를 해댔던 거였어요. 결국 전화 통화를 해줘도 믿지 않길래 그날 직접 그 가게로 데리고 갔다 와서야 오해를 풀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제게 미안하다, 오해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더군요.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그러게 왜 오해할 만한 가게 상호로 들어가서 술을 먹어? 다음부터는 투다리, 대포집 이런 데서 술 먹어. 그럼 의심 안 할 테니까. 이러는 거 있죠? 정말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주말에 제 휴대폰으로 차 좀 빼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날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었는데 혹시나 대리운전 기사님이 차를 잘못 주차했나 싶어 얼른 나갔었죠. 근데 아내는 글쎄 차 빼달라는 전화를 엿듣고는 저를 따라 내려왔고 주차장에서 전화하신 분께 죄송하다며 차를 빼주려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차 주인 여자분을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거 있죠? 만삭의 몸으로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 정신으로 태교에 집중했으면 우리 딸은 천재로 태어났을 겁니다. 주말 아침 차 좀 빼달라고 전화했던 그 여자 차주는 겨우 아내 소나기에서 빠져나왔고 제 아내를 보고 소리쳤어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갑자기 뭐예요? 내가 니네들 붙어 먹은 거 모를 줄 알고? 너지? 어제 내 남편하고 술 먹은 여자? 저 오늘 이 아저씨 처음 봐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건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뚫린 입이라고 발뺌하면 다야? 결국 그날 차주 여자분은 경찰에 제 아내를 신고해버렸어요. 덕분에 저와 아내는 경찰차에 함께 가서 조사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만삭의 몸이라 심하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제 마음도 모른 채 잘 흘러가기만 하더군요. 다행히도 아내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병원으로 온 부모님도 손주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님은 하나뿐인 손주가 딸이라 더없이 기뻐하셨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쁠까. 엄마를 쏙 빼다 박았네. 우리 며느리가 아주 큰 일을 했네. 이 시애비가 용돈 두둑히 줘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이렇게 기쁘고 경산한 날 춤이라도 추고 싶구나.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너무 고맙구나, 고마워.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하나뿐인 며느리가 예쁜 손녀를 낳았다며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무척 행복하시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다시 마음 다잡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행복은 물거품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모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대뜸 이제 막 태어난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결혼식에도 안 나타나던 여자가 장모라며 외할머니 노릇까지 하려는 걸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대체 우리가 언제 봤다고 절 보고 우리 사위 하며 제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는데 기가 막혔지만 어쨌든 인사는 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딸 프로필 사진에 있는 결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나? 딸이 출산을 했는데 친엄마가 올 수도 있지. 아, 그런 말은 아니고 결혼식장에서도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어색해서요. 뭐 그거야 차차 친해지면 될 일이고 내가 딸 하나는 예쁘게 잘 낳았어. 애 낳고도 저렇게 예쁜 사람 없다. 원래 남자들 여자 애 낳고 나면 아내가 여자로도 안 보인다며. 초면에 장모님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다시 아내한테 가려는 제 옷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잡아 끌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성질 급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나 2천만 빌려줘. 아니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딸 예쁘고 곱게 낳아줬고 게다가 이렇게 건강한 손주까지 보게 해줬는데 내 공도 인정해줘야지.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병실에서 상도덕도 없는 아줌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입 잘못 열었다가는 머리채를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였나 봐요. 마침 내일 퇴원이라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정신없어서 일단 내일 연락드리겠다며 택시비 2만 원을 드리면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장모는 내일은 제가 돈 줄 거라 생각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는 신나서 집에 가더군요. 다음 날 퇴원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김없이 장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잘 왔냐, 애는 어떠냐 묻지도 않고 돈 얘기를 바로 꺼내시더군요. 엄마 노릇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외할머니 노릇이라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고 아내도 평소에 엄마라면 치를 떨어서 제가 싹을 잘라야겠다 싶었죠. 우리 딸한테 이런 외할머니를 보여줄 순 없잖아요. 저는 다른 방으로 가서 아내 몰래 장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위, 내 목소리 기억하지? 돈은 준비됐어? 내가 좀 급한데. 저기요, 아줌마. 딸이 애 낳고 집을 왔으면 잘 왔는지 손주는 어떤지 묻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아줌마? 지금 장모한테 무슨 말본세야? 내가 다 물어보려고 했어. 결혼식장에서도 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장모예요? 기가 막혀서 없으면 없다고 해. 괜히 객기 부리네. 어디서 돈 냄새 맡고 기생하려고 찾아왔으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기생? 미친놈이 너 말 다 했어? 적당히 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러는 거 추하니까요. 이제 저도 할 말 없고 다시는 제 와이프랑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도 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내고 시원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뻔뻔하게 갑자기 나타난 꼴이 한 번 주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서 아예 차단해버렸죠.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아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절 보면서 말했죠.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같네요.
당신 웃긴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평소에 나보다 더 욕하던 사람이 당신이잖아. 꼴도 보기 싫다며. 욕해도 내가 욕하는 거랑 당신이 욕하는 게 같아? 지금 우리 집 콩가루라고 무시하는 거지? 장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고분고분 듣고 있냐? 맞네. 없는 집구석이라고 무시하는 거. 그런 당신 집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잖아. 진짜 왜 그래? 우리 딸도 태어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트집 잡는 거 그거 좀 그만해. 저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아내한테도 말이 곱게 안 나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죠. 엄마 같지도 않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안 도와줬다고 무시했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래도 자기 낳아준 사람이라고 정이라도 있었던 건지 그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가 하고 넘겼죠.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말 뭐에라도 홀렸나 싶었죠. 임신했을 때는 의부증으로 사람 미치게 하더니 애 낳고 집에 오니까 사사건건 시비였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아내 입으라며 옷을 사서 보내셨는데 글쎄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옷가게 해봐서 아는데 이거 진짜 얼마 안 해.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지. 생각해서 보내셨는데 무슨 말이 그래. 당신 생각해서 보내주신 거잖아. 그럼 제대로 전해드려. 나 이런 시장통에서 파는 옷 안 입는다고. 됐어, 입지 마. 내놔. 편하게 입으라고 사다 줘도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아내가 들고 있던 옷을 뺏어 들고 옷장에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했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고요. 여자들 아이 낳고 힘들면 우울해진다는데 편히 쉬고 올 친정도 없으니 시댁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엄마 생신이라 전라도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내려갔습니다. 평소 음식 솜씨도 좋으셨고 김치를 만들어서 근처 마트나 반찬 가게로 납품할 정도로 손맛이 좋으세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오는데 손녀딸까지 온다고 한상 차려두고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현관까지 나와서 짐을 받아들고 반가워하셨죠. 우리 아들 며느리 왔네. 오느라고 수고했어. 애까지 챙겨오려니까 짐이 많지? 어머니는 아내를 보며 말했는데 아내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는 목례만 슬쩍 하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엄마는 이건 뭐지 황당한 표정이셨고 옆에 있던 아빠도 당황스러워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머리채라도 잡고 부모님 댁을 못 들어가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스럽네요. 그리고 먼저 애만 안고 기어 들어간 아내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거실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차려두셨는데 정중앙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애는 쿠션에 눕혀둔 채로 말이죠. 그놈의 입은 먹을 때만 입이었습니다. 두 분은 며느리가 많이 배가 고팠구나 하며 멋쩍게 앉으셨어요. 참 민망하더군요. 여기서 아내의 만행이 끝이라면 사연을 쓰지도 않았네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부터는 더 막장이었죠. 보통 시어머니가 한상 차리면 말이라도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지 않나요? 편히 쉬라고 했어도 제 와이프는 먹자마자 소파로 올라가 드러눕는 겁니다. 그렇게 눕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더 막장이었네요. 어머님, 제가 요새 애랑 씨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쉬어야지.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긴 하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치울게. 어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았는데 이미 누운 채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의 행동에 화가 났고 부모님이 부엌으로 가시자마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래? 여기 오는 내내 화난 사람처럼 말도 안 하고
그때 옷 때문에 그래? 생각해보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애 낳으면 현금도 턱턱 준다는데 나는 꼴랑 300만 원 받고 미역국 먹었잖아. 당신 내 친구 알지? 걔는 7천만 원짜리 차 뽑아줬더라. 요즘 그게 대세라는데 난 시장 구석에 파는 옷이나 받고 아휴 며느리 대접도 안 해주는데 나라고 시댁 와서 체면 차려야 되나 싶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입을 대빨 내놓고는 시위를 한 거였어요. 저희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김치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못 준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한테 왜 그것밖에 안 줬냐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라도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버티다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자로 뻗어있는 아내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어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 상을 다 치웠어요. 저는 속으로 벼르고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단단히 교육을 시킬 작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는지 제 손을 잡으며 그러지 마라. 오죽 힘들면 그러겠니. 친정엄마가 와서 애도 봐주고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러지도 못하지 않니. 너무나 불쌍해. 그러니 네가 한 번이라도 더 참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화를 삭히라고 당부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랑 둘이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죠. 정말 친정을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가 와도 꿈쩍 안 하다가 어머니가 커피를 타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대박이었죠. 어머니,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할머니들 먹는 믹스커피를 어떻게 먹으라고.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타박을 했죠. 당신, 우리 엄마가 밥도 해주고 커피까지 내왔으면 잘 먹었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출신이 거의 고아나 마찬가지여서 그런지 나를 며느리로도 생각 안 하고 우습게 본 것 같잖아. 내가 뭣도 모르고 꼴랑 300만 원 받고 아버님께 감사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시장 통해서 옷을 사다 주질 않나. 이젠 믹스 커피까지 주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 서럽다 정말. 그 입 안 다물어? 당장 일어나 올라가자.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아. 언제까지 불쌍한 척 고아인 척 코스프레 하면서 사람들 동정심을 얻으려고 그러냐? 이제 나도 질린다 질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그만하라며 저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보낸다는 게 300만 원이 갔었니? 요즘 내 눈이 침침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는데 기분 좋게 놀다 가야지. 마음 풀고 쉬어라. 아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피곤하다며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말한 1,000만 원도 친구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금액이라 저랬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그때 7천만 원 주겠다고 했으면 절대 저렇게 행동 안 했을 것 같았죠. 부모님은 아내에게 피곤하면 쉬라고 하셨고 저한테는 김치 담글재로 손질 좀 하자며 마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면서 아버지께 돈은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돈 보내지 마세요. 저 사람 버릇 나빠져요. 계속 이렇게 잘 대해주시면 저 여자는 더 기어오른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역시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사랑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제발 아들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아가가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됐어요. 그동안 반찬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그걸로 좋게요. 시부모가 손가락으로 찌르면 며느리가 내 아들 송곳으로 찌른다더니 이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그 돈을 받는다고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돈 보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중에서야 수긍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심성이 워낙 착하신진 몰라도 아내가 살아온 과정 환경 등을 생각하시면 마음 아프시다며 뭐든지 저렇게 잘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앞으로 이런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지복을 스스로 찬 거겠죠 뭐. 아무튼 마당에서 고된 노동을 끝낸 부모님과 저는 오후 늦게가 돼서야 끝낼 수 있었죠. 어머니는 묵은지가 제대로 익었다며 묵은지 삼겹살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묵은지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았고 뒷정리는 저한테 맡기라고 했죠. 그렇게 뒷정리를 하고 거실로 가보니 방금 일어난 듯한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는 났지만 싸워도 부모님 안 보는 곳에서 싸우자 하고 참았죠. 어머니는 3년 된 묵은지가 아주 맛있다며 김치를 쭉 찢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대박 돌발 행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일어났니? 이 묵은지 김치 아주 맛있는 거야. 자, 입 벌려봐. 내가 먹여줄게. 아, 저리 치워요. 시궁창 냄새 나게. 요새 누가 이렇게 냄새 나는 걸 먹어요? 저 거지 아니거든요? 마당에 있는 개나 주세요. 그 순간 아내가 밀친 어머니의 손이 김치통을 쳤고 그 바람에 어머니의 3년 된 묵은지가 다 엎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버지도 화가 난 듯 소리치셨습니다. 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만한 걸 줘야죠. 어디 개가 먹을 만한 걸 줘요? 아우, 냄새. 그리고는 바닥에 있는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써서 만든 김치가 눈앞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그마저도 더러운 듯 발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죠.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뭐?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 김치를 개나 먹으라고? 그리고 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인연이 오냐오냐 하니까 이 세상이 다 만만해 보이지? 당장 꺼져 이년아. 너는 우리 집에서 며느리 대우받을 자격도 없는 년이야. 뭐? 말 다 했어? 그리고 감히 날 때려? 너 내가 감빵 넣어줄게.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리더군요. 저는 폭행죄로 기쁘게 내려가던 부모님 집에서 경찰차를 타고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노가 끓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생각해보니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게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걸 계기로 확실히 끝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빌미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그년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보라면 해보라는 태도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래, 나도 이렇게 없는 집구석에 미련 없어. 차도 한 대 못 사주면서 정말 못 살겠다. 그리고 애는 네가 키워. 결혼해야 되는데 혹 달고 어떻게 결혼해? 발목이나 잡히지.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네 인생 안 봐도 뻔하다. 지금껏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넌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불쌍한 년 같으니라고. 결국 저는 양육권을 가져왔고 순조롭게 이혼을 했습니다. 갈라서고 나니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렇게 양육권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엄마라는 게 기가 막혔지만
인생 자체가 막장인 여자라 조금이라도 빨리 나온 게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려니 벅차서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김치 사업을 도왔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고 입소문이 전국으로 퍼져서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TV에도 나오셨죠. 그래서인지 주문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 딸아이도 어느덧 커서 재롱을 부렸고 그런 딸을 보면 하루 피로가 다 녹아내렸어요. 좋은 소식 가운데서도 간간히 이혼한 아내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전 아내녀는 저와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딴 놈이랑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만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툭하면 그 남자에게 맞고 돈 뜯기고 생활비 한번 갖다 주지 않아 거의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바로 당사자한테 들었으니 자세히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제게 전화 와서는 여보, 잘 지내? 우리 딸 많이 컸겠다. 누가 네 여보야 이년아. 그리고 이제 와서 뭐 딸? 누가 네 딸인데? 혹이라며. 네 발목 잡는 혹. 과거는 있자.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어머니 요즘 김치 사업 잘 되시나 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봤어. 잘 지내셔? 아주 잘 지내셔. 너한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 젓갈로도 못 쓸 년 사라졌다고 2발 뻗고 지내셔. 너랑 이혼한 덕분에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으시다고 말이야.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 그때는 실수였어.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될까? 얼마 전에 이혼당했다는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냐? 참고로 우리 부모님 네 이름만 들어도 바들바들 떠신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잘 몰랐어. 또 불쌍한 척 오지게 한다. 그럼 우리 딸이라도 보여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지 딸 놔두고 도망간 여자가 딸을 왜 찾아? 너도 딱 보니 네 엄마랑 똑같은 여자야. 그리고 양육비도 한 번도 안 준 여자가 어디서 보여달래. 정 보고 싶으면 지금껏 밀린 양육비 가져와. 법대로 해줄 테니까. 뭐 거지됐다고 했으니 평생 못 볼 테지만 말이야. 여보. 전 아내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에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아내의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고요. 그 여자의 모든 기억들, 모습들,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였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현재 지 엄마가 없어도 든든한 아빠도 있고 손맛 좋은 친할머니에 손녀 사랑 지극한 친할아버지도 있어서 절대 부족함 없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저런 못돼 먹은 엄마를 보고 크느니 지금이 100번 낫다고 생각드네요. 이제는 과거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저희 가족들도 많이 극복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예전의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흩트린다고 하죠. 그 미꾸라지 아내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었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아이 키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기운 만연한 좋은 날씨에 다들 행복한 일들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